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청소년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개념에서 발달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달이란 한 인간이 잉태된 순간부터 태어난 이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등 불가역성 원리에 따라 발달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9단계에 걸쳐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기는 인간 발달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고 성년과 미성년으로 구분하는 분기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개념에서 발달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기는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발달적 접근은 주로 발달 심리학과 의학 등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여 발달 심리학에서는 신체적 성장 및 정신적 성숙이란 관점에서, 의학에서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른 발육 상태의 수준에 의해 청소년을 정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개념에서 교재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그 인간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인간이 속하게 되는 발달 단계별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시대별, 학자별, 사회별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또는 통념적으로 합의된 정의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일반화된 정의를 통해 문화적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발달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은 어떠한가? 청소년 발달은 발달 심리학의 한 분야이며 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기초가 됩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대체로 연령을 기준으로 발달 단계를 구분하며, 이것은 인간의 행동이 연령 증가에 따라 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세련되어져 가서 마침내 통합된다는 사실에 따릅니다. 발달 단계별 특성에 근거하여 대상자에게 준비와 개입을 시도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발달이란 한 인간이 잉태된 순간부터 태어난 이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의 의미를 의미하고 일정한 순서를 따라 발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적 발달이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청소년기의 성격을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전 인간 발달 과정에서 보면 청소년기는 인간 발달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며 성년과 미성년으로 구분하는 분기점이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발달의 영역은 신체 운동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및 도덕성 발달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또한 각각의 발달 단계에 따른 특징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법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은 또 어떠한가? 법적으로는 법적 관점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법은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다처럼 법은 힘이 아주 셉니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은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관점에서 보는 청소년의 정의는 아동복지법과 같은 성격을 지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청소년법이나
청소년 복지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복지법의 성격과 비슷한 청소년 기본법과 여러 청소년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 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청소년 복지가 제도적 조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 관점에서의 청소년 정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법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청소년을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은 연계선상에서 파악해야 함을 알 수 있고, 대표적인 법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또 한 아동복지의 기본이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은 청소년 관련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법의 정의는 9세부터 24세까지로 연령의 범주가 넓고, 즉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법적 정의에서 규정한 용어는 다양하지만, 즉 아동, 청소년, 소년, 학생,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학제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은 어떤가? 학제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정의는 교육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제는 스쿨을 말하는데요. 학교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교육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학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한 편이고, 발달적 관점의 청소년 정의처럼 문화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제는 교육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단선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렇게 해서 633사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선제의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취학 전에 영유아는 제외되고,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취학한 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학제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단선제에서 말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학제적 관점에서는 당사자의 학생은 물론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 9세부터 24세 미만의 학생을 청소년으로 보기보다는 초등학생은 아동이라 하고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인식하여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연령과 구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연령과 특성은 우선 아동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동은 발달적, 법적, 학제적 관점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 취학하여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 6세부터 만 12세 사이의 미성년을 말하겠지요. 실제적으로 아동은 청소년기의 전 단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보다 더 발달적으로 미숙하여 스스로 생활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과 교육에서 부모와 교사는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적지 않게 져야 되고요. 또 아동의 심각한 사례로 아동 방임과 학대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는 누적성의 원리에 따라 청소년기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특성에서 두 번째, 청소년은 발달적, 법적, 학제적 관점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청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즉 연령적으로 볼 때 13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사춘기라고 불려왔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시기라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소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숙명적으로 아동기와 청년기 사이에 낀 시기에 해당된다고 하므로 실제로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낀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은 보통 이상으로 힘이 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혼미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도 못 말리는 중2병에 걸려서 자신도 가족도 이웃도 힘들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자신이 학생인지 청소년인지 또 청소년 학생인지 학생 청소년인지 알다가도 모를 상태의 신분적 혼미감까지도 겪게 되기도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긴장과 갈등 상태가 지속되고 심화되면 각종 정신적, 교육적, 사회적 일탈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매우 역동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한 청소년기를 피하거나 건너뛸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삶에서 경험해야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기라고 갈파하면서 청소년들을 각성시키며 도전케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헤르만 헤세의 책 데미안에서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갈파한 것처럼 청소년은 이미 의미 있는 파괴 속에서 의미 있는 세계를 지혜롭게 건설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청년의 특징은 또 무엇일까? 청소년과 청년은 또 다르겠죠. 청소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청소년기라고 한다면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 그 나이이겠죠. 청년은 청소년기 다음 단계의 사람을 말하고 발달의 연속성으로 볼 때 청소년기의 복지 수준은 다음 발달 단계인 청년기의 복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또 이제 최근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요. 우리 그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들어선 청년으로서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때문에 대표적인 문제로 취업과 결혼의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안정성을 들 수가 있고요. 그러나 결코 녹록지 않은 여건으로 중2병을 앓고 있는 중학생 청소년처럼 대2병을 앓고 있는 대학생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결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세대가 돼야 되고요.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를 성취함과 동시에 윌리엄 클라크가 웅변하듯 토해낸 연설처럼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자신의 노래 삼아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발달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발달이라는 말은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청소년 발달을 포함한 인간 발달뿐 아니라 정치, 경제의 발달, 정보, 통신의 발달, 생명공학의 발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인간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발달의 초기에는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으로의 과정과 이해에 대한 연구는 가장 비중이 높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리성적 이론과 청소년 복지 실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성적 이론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한 주창된 것으로 위계적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정신 영역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 수준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심리적 역동을 보는 본능, 자아, 초자아의 차원으로 세분하여 이 과정에서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의 리비도를 각 단계마다 다른 신체적 부위를 통해 충족하도록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심리성적 이론에서 직접적으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단계는 4, 5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는 성 정체성의
확립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단계 이론의 구조로 보면 총 5단계 중에서 1, 2를 넘긴 셈이지만 연령적으로 보면 전 인간 발달 단계의 초기에 해당되며 여전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심리성적 이론은 청소년을 포함한 인간의 상담과 치료에 보다 강도를 높게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사회 이론과 청소년 복지 실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사회 이론은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위계적 8단계로 구성하고 있지요. 이론의 핵심은 모든 8단계의 각각의 단계를 부정적인 심리적 위기와 긍정적인 심리적 충만감으로 정의된 두 가지의 핵심 용어로 대비시키면서 전 생애에 걸친 충만한 발달을 추구하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발달 단계 및 전 발달 단계에서 경험하는 부정과 긍정의 총량이고, 다시 말하면 완전히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보다는 긍정의 비중이 더 높아야 한다고 에릭슨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경험이 쓸모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위기와 갈등, 상처, 고통, 죄 등을 통해 반성과 도전, 용서와 여러 훈련의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사회 이론에서 직접적으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단계는 4, 5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발달 단계는 자아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그렇지만 발달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이후인 6, 8단계에 대해서도 조망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청소년이 각각의 단계에서 당면되고 있는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고 긍정의 성취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사회 이론 청소년 복지 실천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인지이론. 인지이론은 어떠한가? 청소년 복지의 인지이론과 청소년 복지 실천에서는 인지이론은 피아제에 의해 확충되기 시작한 것으로 위계적 4단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론의 핵심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인지는 적응 능력의 발달이라는 전제하에 동화, 조절, 평행의 도식, 역동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은 먼저 그 당시 자신의 수준에 해당하는 인지도식이라는 틀을 통해 이해하는 동화의 과정을 거치고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절하여 평형을 이루게 되며 또다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인지 발달을 도모하게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화와 조절인데요. 그 동화와 조절을 통해 평형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인지가 점점 발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자극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적시에 조성되고, 동시에 이러한 환경에서 의미 있는 타자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인적 환경이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사회학습 이론과 청소년 복지 실천은 또 어떠한가? 사회학습 이론은 반두라에 의해 확충되기 시작한 것으로 위계적인 발달 단계 이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습을 통해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고 의미 있는 발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청소년 복지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학습은 청소년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며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또는 긍정 및 부정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되어 있고요. 나아가 인간의 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 같은 심리적 특성도 사회적 과정, 특히 대인관계를 통해 학습된다는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이 반두라의 학자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의 성격 같은 심리적 특성도 사회적 과정, 특히 대인관계를 통해 학습된다는 이론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의 언어, 인지, 동기, 태도, 가치관 및 성격을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는 다르게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지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특별하게 청소년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에 따라 특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발달 과제는 없으며 발달 단계를 넘어선 전 사회생활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중시하여 청소년기의 전반적 발달 특징을 바탕으로 하면서 양육과 보호, 교육 또 보호의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발달 이론에서 심리성적 이론과 심리사회 이론, 그리고 인지 이론, 또 사회학습 이론, 네 가지입니다. 심리성적 이론, 심리사회 이론, 그리고 인지 이론,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네 가지를 기술화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년 사회 환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체계 이론에서 본 사회 환경은 어떠한가? 자, 생태 체계 이론은 체계 이론과 생태 이론을 합한 것으로서 인간 발달의 차원에서 인간 행동의 근원과 구조를 설명하는 사회과학의 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을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 즉 환경 속의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과 가정환경. 청소년과 가정환경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지요. 생태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가정환경은 출발점의 의미를 지니는 미시체계에 해당되고, 특히 초기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미시체계 속의 가정환경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곧 청년기에 들어설 청소년에게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몸부림치다시피 하는 청소년들의 발달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정 환경에 의한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환상적인 가정 만들기에서 나오는 사례는 가족의 영향력을 재확인시켜주고, 강력범이자 재범으로 계속 교도소를 드나드는 죄수에게 어떻게 하면 되풀이되는 이 악행을 중단할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교전 전문가가 질문을 했답니다. 그 답은 내게 가족을 주시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이나 가정 환경, 가정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청소년과 학교 환경입니다.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 문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 공간과 시간이 있으면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학교 문화를 이루어내는 주체는 학교 집단이지만, 일단 만들어진 학교 문화는 그것이 하나의 실제로 존재하면서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문화는 청소년 욕구 충족의 기능, 청소년 사회화의 기능, 행동의 준거 제시의 기능, 사회 변동성의 촉발을 기능을 가진다고 봅니다. 자, 한편 학교 문화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청소년이라는 두 집단이 주요 구성원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하위 문화가 존재하지요. 즉, 교사라는 신분을 중심으로 요구되는 교사 문화, 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학생 문화,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문화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학생 문화는 다시 학교라는 현장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의 자유로움과 해방의식을 원래부터 갖고 있는 학생 문화를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은 대부분 학교에서 수업을 지내다 보니까 수업 문화는 1차적으로 조성된 학교 규범에 의해 생성되고, 교사와 학습자의 특성, 수업 내용, 학교의 체제 및 지역사회의 특성 등에
조성된다고 홍영기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문화의 가치 형성에 이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인격적인 유대감을 형성해야 하고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과정과 학습자의 욕구와 흥미에 기초하는 교수 학습 방법의 채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 1장을 가지고 청소년의 개념, 발달적 관점에서 청소년,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과제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를 제가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잘 기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